그 민주당사에 와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사 3층에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실에 와 있는데요. 여러분 저 김홍걸 위원장 잘 아시죠? 김대중 대통령님의 삼남. 이번에 아주 이 대선 국면에서도 많은 활약을 했고 또 차분한 어조와 또 이게 진중한 그런 언행과 행동으로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다. 어렵지만 시간을 내서 여러분과 잠깐 말씀 나눠보는 그런 시간 갖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위원장님. 네. 이번에 참 그 새 시대를 여는데 많은 역할을 하셨는데 그 소회를 한번 동포들에게 전해주시죠. 뭐 저는 뭐 큰 역할을 했다고 할 수는 없고 이제 이번 촛불 혁명에서 보셨듯이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주셨고 그 저나 이제 우리 민주당은 그 뜻을 잘 따라간 것뿐이죠. 네. 요즘 근황을 좀 먼저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국민통합위원회는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예, 이제 국민통합위원회는 이제 대선 전까지는 이제 정권 교체를 목표로 그것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왔고요. 이제 대선 이후에는 아무래도 이제 또 새로운 목표를 정하고 또 새로운 방향으로 활동을 해야 되니까 다시 또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 통합을 위한 예. 통합을 위한 특별한 준비를 하고 있고 개인적으로 뭐 특별히 더 신경을 쓰고 계시는 일이라든지 또 바라고 싶은 바가 있으신지? 예, 뭐 국내적으로는 대통령께서 지금 잘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민 통합 부분에 있어서 예전보다는 훨씬 상황이 나아졌다고 할 수 있고요. 아직은 남북 관계 이런 면에 있어서 아직 돌파구가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어떻게든 해결하기 위해서 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찾아뵌 것도 이렇게 그 통일 문제, 말하자면 남북 관계 문제에 돌파가 필요한데 위원장님께서 뭘 하시겠다 그러니까 참 고무적이고 반가운데요. 구체적으로 또 조금 더 말씀 나눠봅니다. 통일 문제에 대해서. 예. 그 위원장님 얼마 전에 어느 매체하고 인터뷰한 걸 보면 통일은 통일 문제, 한반도 평화 문제는 또 부친이신 김대중 전 예. 대통령님의 염원이기도 했고 예. 또 대를 이어서 매진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이제 그동안 뭐 10년 가까이 남북 간의 교류가 없고 이 긴장 관계가 지속되면서 긴장이 고조되면서 양쪽이 다 손해를 많이 본 것이죠. 특히 북측이 그 사이에 대화와 협상이 전혀 없었던 그 사이에 미사일, 뭐 핵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발전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런 위기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 한국 정부 측에서 속수무책으로 보기만 했었죠. 근데 이제는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북핵 문제 해결에 일단 나서야 할 것이고 그 문제가 어느 정도 좀 가라앉는다고 하면 그 다음 단계에서는 이제 양측의 경협 그런 것을 좀 활성화시켜 가지고 경제적으로 북한에도 물론 당연히 이익이겠지만 지금 성장 동력을 찾지 못해서 고전하고 있는 우리 한국 경제에도 좋은 돌파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이제 주안점이고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또 남북 긴장 완화가 이루어진다면 또 좋은 점이 그동안에 이제 우리 정치의 폐단이었던 종북몰이나 색깔론 이런 것들을
사라지게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이제 새 정부 뭐 좋게 말하면 그 문 대통령하고도 어떤 교감 좀 있었습니까? 이런 뭐, 점에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미 선거 때 어. 이 대통령께서 남북 관계를 어떤 식으로 발전시킬지 청사진을 이미 본인의 이 구상을. 구상을 다 밝히셨고 네. 또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 뭐 대부분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제가 또 그분을 지지한 이유도 그것이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물론 시기는 언제 될지 지금 장담은 할 수 없지만 뭐 오래지 않아서 좀 대화가 시작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보기에는 그런 환경이 지금 조성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며칠 있으면 또 6.15 선언 몇 주년이 되나요? 예, 10주년 이제 2000년에 됐으니까. 예. 그래서 그 무슨 행사도 같이 하고 그랬었는데 그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북쪽과 같이 하려던 것은 지금 어렵게 된 걸로 알고 북쪽에서 예, 문서로 뭐 초청장이나 그 신변 보장 각서나 이런 것을 보내주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것은 좀 어렵게 됐고요. 이제 아무래도 8.15를 다시 새로운 이 타겟 데이트로 보고 취재를 해야겠죠. 15일 날은 그냥 우리끼리만 예. 기념식을 갖기로 예. 했네요. 무슨 뭐 이번 행사에도 김 위원장이 뭐 특별히 맡은 그 순서나 이런 건 없고요. 그러니까 뭐 특별한 역할은 아니고 네. 어쨌든 매년 예, 이 참석은 하고 있으니까요. 네, 그랬군요.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좀 성부르는 것 같긴 하지만 네. 그건 특사로서 우리 그김 위원장 같은 분이 또 각국에 다 보냈는데 북한에는 특사로 가면 어떠나 싶은데 그 얘기에 대해서 어떠세요? 글쎄요, 뭐 박대만 특사를 누구 주임은? 보낼지 그거야 뭐 네. 제가 정할 일이 아니니까 제가 함부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네. 누가 가든 간에 이제 아무래도 좀 어려움이 있긴 하겠죠. 이 세상을 뜬 김정일 위원장과 달리 이 지금 북한의 새 지도자는 우리가 한 번도 상대를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어떤 성향일지 뭐 남북 관계를 어떻게 풀려 할지 그거를 예측하기가 힘드니까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북측에서 항상 얘기해 온 것이 6.15 정신과 14 정신을 이어가야 한다. 그때 합의를 존중해야 한다 하는 말을 그 사람들이 해왔으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은 김정일 위원장의 유업으로 돼 있어서 그 사람들도 신성시하고 함부로 말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을 우리도 강조해서 풀어나가야 하지 않을까. 탁견이십니다. 북에 가보신 적 있나요? 뭐 금강산이야 이제 관광으로 간 것이고 2011년에 김정일 위원장 그랬을 때. 그 조문으로 그때 어머니하고 가족들과 그때 어머니 했었죠. 뒤에 서 있던 사진 나왔던 예, 기억이 나는데 예. 그때 그냥 조문만 하고 그냥 오셨죠. 그렇죠. 예. 그래도 김정은 위원장 지금 뭐 비서니까 김 위원장이죠 저기도 김정은 예, 위원장 예. 호칭으로 부르려면 예. 김정은 위원장을 본 유일한 우리 쪽 인물로 생각이 되네요. 뭐 저희 한국 사람으로서는 그렇죠. 직접 저희 일행이 그때 최초이자 본후로 본 사람이 없고 제가 아는 바로는 뭐 거의 외국 사람들과 접촉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중국에서 간 특사 정도 빼고는 공식적인 이런 미팅을 외국 사람과 한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 저쪽 김 위원장이 상당히 공손하고 그렇게 좋은 인상이었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예, 뭐 근데 그 뒤로 부드럽고, 갑자기 그러니까 예, 갑자기 막 그런 일이 너무 이렇게 험하게 나가니까 우리들이 참 위축되게 하는데 그랬던 것 같습니다. 6.15 정신, 14 정신 하셨는데 그 특별히 6.15 정신 했을 때
우리 김 위원장님한테 다가오는 건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우리 대한민국 쪽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햇볕 정책과 같은 맥락에서 봐야 하는데 결국 우리의 운명을 남에게 맡기지 말고 우리가 주도적으로 개척해 나가야 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한반도 평화를 이루어내야 한다. 근데 우리가 주도적으로 나간다는 것이 주변 국가들과 그러니까 어떤 불협화음, 부딪히면서 싸우면서 한다는 뜻이 아니고 그들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앞장서서 주도적으로 풀어간다 하는 뜻이기 때문에 그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벌써 17년 전인데 그때는 같이 가시진 않으셨던 걸로 저 기억하는데. 6.15 때는 저는 가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뭐 아버님이나 어머님한테 예. 특별히 평소의 유분으로서 한반도 평화와 통일 문제는 예. 평생의 과업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데한 무슨 특별한 에피소드나 저희들한테 일러주실 게 예. 있으십니까? 아버님하고. 뭐 그때 제가 따라가진 못했지만 돌아오신 날 북에서 돌아오신 날 이제 마중을 갔어서 이 청와대로 와서 같이 저녁 식사를 했는데 네. 아마 그 아버지께서 평생 이제 전쟁 때 1950년도 전쟁 때 당시에 그 인민군들에게 체포돼서 이 총사령 당할 뻔 하다가 간신히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지시고 그때 이제 이 다시는 이런 민족 간의 죽고 죽이는 비극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결심을 하셔가지고 그것이 이제 정치인이 된 계기가 됐었는데 그러니까 50년 만에 이 한반도 평화에 이 물꼬를 트는 큰 업적을 남기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랬는지 그 북에서 돌아오셨을 때 굉장히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과거에 감옥에서 나오셨을 때나 또는 대통령이 당선되셨을 때 그때도 이 그렇게 내색을 안 하시고 아시던 분이 예 덤덤한 표정이셨는데 그때는 굉장히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랬군요. 예. 동포들하고요. 근데 뭐 시간 자꾸 너무 많이 빼야 하는 것 같아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예. 동포들하고의 또 동포들이 통일에 나섰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런 말씀도 해주시고 동포들하고의 관계에 대해서도 좀 한번 짚어주세요. 예, 뭐 제가 80년대 과거에 80년대 초반에 미국에 가서 좀 생활한 그렇죠.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동포들 중에도 통일운동을 하신 분들 뵌 적이 있고 한데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한국에 계시는 분들보다 동포들이 그쪽을 자유롭게 접촉하고 이 활동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이 인도적인 차원의 이런 활동을 계속 적극해 주셔서 그러니까 이 평화의 이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있어서 동포들이 좀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또 미국 내에 우리 동포들이 또 많이 계시니까 지금 뭐 잘 아시지만 미국 주류 언론에서는 이 북한 관련된 이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좀 왜곡된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점을 좀 일깨워 주시는 바로 잡는 그런 역할도 좀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제가 하나 좀 질문을 드리면 지금 60 항쟁 30주년 행사를 제가 서울에서 취재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서울역에서는 또 그 태극기 집회가 또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제가 보는 입장은 지금 사드 배치 문제를 가지고 이게 전선이 또다시 형성돼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 사드 문제가 본격적으로 지금 여론 형성이 되고 있는데
혹여 개인적으로 사드 문제에 대한 입장이나 그 사드의 본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 국민들이 또 미주에 있는 동포들이 그 국가 안보적인 측면에서 우려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요,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이 사드가 한국보다는 미국 측의 전략적 이익에 전략적으로 미국 측에 이익을 많이 주는 그런 이 무기 체계라고 보고요. 그러기 때문에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이 미국 측이 무리해서 그것을 추진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만만하게 자기네 요구를 들어주던 박근혜 정권과는 다른 새 정권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조심스럽게 이 한국 쪽 입장을 존중한다,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봐도 미국 측이 우리보다 오히려 미국 측이 이것을 필요로 한다, 원하는 것이다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이 최근에 이 밝혀진 것만 봐도 이 법과 정당한 절차를 무시하고 이것을 진행한 그런 부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재검토를 해가지고 과연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또 그 지역에 배치하는 것이 뭐 여러 가지 환경 영향 평가라든가 여러 가지 이 조사를 해봤을 때 적합한지 그것을 다 따져보고, 만약에 필요하다고 나오더라도 또 국회에서 비준 동의를 받는, 그러니까 제대로 합법적이고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저는 강조하고 싶고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뭐 정보기관이나 군에서 미국, 북한과 관련된 안보와 관련된 문제는 이 심지어 청와대에도 거짓 보고를 한다든가 뭐 훈령을 조작한다든가 이런 일이 있었고, 이 민감한 사안이라고 그래서 청와대에서 그것을 덮어버리거나 뭐 그런 적이 있었는데, 이제는 원칙대로 법대로 처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 프레시안의 그 기사 중에 제가 참 그 가슴에 와닿았던 게 대통령의 아들로서 살아가는 삶에 대한 그 진안함을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그게 저희들은 일반적으로 감성 이상의 그 의미를 갖기가 힘든데, 아무래도 그 아버님의 그 유업을 잇고 그것을 견지해 나가려면 아무래도 정치적인 견해나 입장을 표명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닥칠 총선에 출마를 하시는 건죠? 글쎄요, 뭐 3년이나 남았기 때문에 지금 뭐 한다 안 한다 뭐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고, 뭐 기회가 있으면 얼마든지 또 할 수 있겠죠. 네. 우리 저 안동일 기자님은 사실은 그 30대에 북한을 방문해서 그 북한에 대한 그 저서를 냈던, 사실은 어떻게 보면 북한 통일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동일 기자와 더불어서 미주에서 미주 순회 통일 토크쇼를 지금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주에서 통일에 250만의 그 미주 한인들의 통일 역량을 한번 하나를 모으자. 그런데 그 통일 토크쇼를 한번 순회에서 한번 개최해보자 그러는데, 만약에 저희가 시간이 허락하시면 그 통일 토크쇼에 좀 모셔도 시간을 내주실 수 있으신지요? 글쎄요, 제가 뭐 서울에서 일이 바쁘기 때문에 예. 미국을 쉽게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기회가 된다면 한번 가보겠습니다. 좋은 일이죠. 통합위원장님 그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웬만하면 서부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 박 국장 더 말씀 나눌 거 없고. 예. 아니 사실 뭐 말씀 나누려면 한도 끝도 없죠. 없는데, 밤을 새야 되는데 사실 약속이 시시다 그러니까. 예. 그럼 끝으로 제가 하나 질문을 던지고 싶은 거는, 이제는 그 좌우 이분법적인 사고를 좀 넘어서서 대통합의 과정을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정치적인 협치나 정무적인 판단을 넘어선 그 민족의 앞날, 통일 한국을 위한 그런 역량을 지금 확보해 나가야 되는데, 물론 그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끊임없이 저희를 괴롭혔던 거는 레드 컴플렉스라고 하는 이 문제를 아버님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미주 동포사에서는 그것이 아직도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 벽을 깨지 않는 한
다시 해서 거꾸로 얘기하면 현실적으로 북핵 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본질적인 문제를 깨지 않는 한 이 문제는 한 발도 나가지 못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뭐 여러 가지 뭐 페이스북이니 또는 팟캐스트니 이런 곳에서 그런 아버님의 유업을 잇기 위한 그런 견해들을 좀 많이 좀 밝히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십니까? 예, 저도 뭐 정치를 지금 제가 하는 목적 중에 가장 큰 것이 그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색깔론이나 종북몰이 같은 구시대적 정치를 뛰어넘어야 우리나라 정치가 한 단계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노력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말씀 더 드리면 저는 사실 개인적인 견해지만 요번에 문재인 정부의 그 인사 참 신선하고 시원하다는 제 나름대로 이런 개인적인 평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어떻든 그것이 발목 잡기든 아니면 뭐 어떤 형태든 지금 정치적인 형태가 시민 의식을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언론도 마찬가지라고 보고 요번에 대표적으로 강경화 외교부 장관 같은 경우는 미주에서는 그만한 그 글로벌 리더가 없다. 사실 이것이 또 미주의 한 의견인데 개인적으로 요번에 그러한 인선 과정에서의 신선함이나 어떤 시원함에 대해서 국민 의식과 어떻든 동반해서 이렇게 바라보지 못하는 언론이나 또 이런 정치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지금 뭐 정치권에서 야권에서는 이제 어떻게든 자기들이 지금 어려운 상황에 몰려 있으니까 새 정부를 흠집내고 발목 잡기를 해야만 자신들의 존재감을 부각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 현실은 정반대로 가고 있거든요. 발목 잡기를 하면 할수록 여론은 그 야권에 대한 여론은 더 나빠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뭔가 좀 판단을 잘못하고 있지 않나. 시대가 바뀌었다는 것을 아직 못 깨달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언론도 박근혜 정권 때와 달리 그때는 뭐 심각한 잘못이 있는 공직 후보자들도 적당히 넘어가는 그런 시기였는데 요즘은 뭐 아주 작은 잘못도 크게 부풀려서 보도를 하니까 이 언론도 지금 이 국민들의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트위터에 하루에도 여러 건의 트위터 활동을 하시던데 네. 그 소통 도구로서의 트위터를 활동하는 것 외에는 또 다른 어떤 일반 대중들과 소통하는 그런 어떤 SNS가 있으십니까? 그 페이스북으로 주로 하고요. 아, 페이스북으로? 네, 트위터는 이제 연동해서 올라가는 거고요. 네. 그럼 페이스북에 김홍걸 통합위원장님에게 어떤 제안이나 의견을 미주 교포들이나 동포들이 해도 읽으시고 답변을 해 주십니까? 뭐 일일이 답은 못하겠죠. 워낙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예. 제가. 그래도 저 문재인 그 이번에 대통령은 엄청나게 들어와서 예. 그래도 선별해서 그런 그쪽이야 보자지. 예. 아무튼 이렇게 네. 바쁘신데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끝으로 네, 우리 안동길 기자님. 항상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고 이렇게 이제 물꼬를 텄으니까 앞으로 위원장님 자주 뵐 수 있으리라고 또 확신을 하고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기회가 되면 여건이 닿으면 동포들도 직접 만나겠다고 하셨으니까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려운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